멕시코의 한 좁은 골목. 오늘의 주인공이 총을 든 채로 범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당한 범인은 칼을 휘두르며 주인공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순간 눈으로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현재 멕시코 정부의 당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보좌관직을 맡기 전에는 경찰로 일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건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하나의 사명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곳은 한국이었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빠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과 싸우시던 경찰이셨어요. 아빠는 매일매일 범죄자들을 쫓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셨죠.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은 언제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는 저에게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거든요.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용감한 경찰이야. 마약 카르텔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아빠가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일이었어요. 아빠는 카르텔과의 대규모 마약 사건을 맡고 계셨는데 그 사건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아빠는 자주 집을 비우셨죠. 엄마도 저도 아빠가 언제나처럼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으며 이번에도 큰 사건을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셨던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현관으로 나가셨죠.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곧이어 아빠가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총에 맞아 순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아빠는 그저 잠깐 집을 떠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장례식이 열리던 날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관 앞에서 흐느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조차 다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 경찰관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저와 엄마는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엄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 혼자 울곤 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마약 카르텔. 그들이 저와 엄마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상처는 제게 사명감을 불어넣었어요. 언젠가 나도 경찰이 되어 아빠의 뜻을 이어받고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멕시코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카르텔과 그들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빠가 싸우던 대상이 단순히 범죄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는 꿈과 더불어 나중에는 정부에서 일하며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한 건 엄마가 아빠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였어요. 아빠와 엄마의 만남은 특별했어요. 엄마는 멕시코 북부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당시 젊었고 여행을 통해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어 하셨죠. 그러다 유흥가 거리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셨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이 그곳에서 마약을 팔며 사람들에게 강제로 권유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도 마약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이 쉽게 놔줄 리 없었죠. 상황이 점점 긴박해질 때 아빠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조직원들과 맞서 싸웠어요. 아빠는 그날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엄마를 구해주셨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두 분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엄마는 그날의 아빠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용감한 모습으로 카르텔 조직원들과 맞서 싸우던 아빠,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아빠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요. 엄마와 아빠의 그 만남도, 그리고 아빠의 죽음도 결국 저를 이 길로 이끌었어요. 아빠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제가 이어받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경찰이라는 목표 하나로 집중되었죠. 그 후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경찰이 아닌 정부에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카르텔과 결탁한 세력을 없애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경찰대학으로 이끌었고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찰대학에 지원했죠. 아빠처럼 범죄와 싸우고 멕시코의 부패와 카르텔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대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시험, 필기 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고비였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겐 아빠가 남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 경찰대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아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업은 물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마약 카르텔과 직접 싸우는 날을 떠올리며 매일 체력을 길렀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경찰대에서 배우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죄의 구조와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해.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으로의 연수 제안이었죠. 경찰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항상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해 들어봤니?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야. 너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 경찰대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배울 기회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와 부패한 정부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멕시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멕시코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한국 경찰대에서의 연수는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CCTV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 장치, 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한국 경찰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바로 경훈이었어요. 경훈은 연수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학교나 경찰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훈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섰어요. 경훈과 저는 자주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그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설명해주며 멕시코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범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곤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멕시코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멕시코는 카르텔이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단순한 시스템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도 큰 문제거든. 그런 부패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거야. 라고 제 생각을 전했죠. 경훈도 제 말을 이해했어요. 그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경찰력이나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되었죠. 경우는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르텔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경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그와 가까워졌어요. 그도 저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경찰로서의 역할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대 연수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눈 대화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경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멕시코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작별을 준비해야 했죠. 경훈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꼭 멕시코로 갈게. 열심히 준비해서 너와 함께 멕시코에서 치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훈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처음엔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경훈에게 나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를 잊기로 결심했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이제는 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경찰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빠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그 순간을 저는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경찰대 졸업과 함께 멕시코 경찰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멕시코의 치안 문제는 그저 시스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저의 모든 노력을 막고 있는 듯했어요. 멕시코의 현실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곧바로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했죠. 치안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경찰로서의 초반 근무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줬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은 한국에서 배운 이론과는 또 달랐죠. 카르텔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들과의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멕시코 경찰로서 점차 더 중요한 사건들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다리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바로 카르텔의 대규모 마약 거래를 급습하는 작전이었죠. 그날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순직하신 그곳에서 저도 이제 아빠처럼 카르텔과 싸우는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작전이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업 대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방에서 직접 작전에 투입되길 원했지만 저는 지원팀으로 분류되어 차량에서 대기해야 했죠.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카르텔과 싸우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의 작전에 임했어요. 작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습 현장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주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차량 안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는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원은 빠르게 도망치면서 저를 따돌리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쫓아갔어요. 결국 그 조직원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랐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조직원은 제가 여성이라는 걸 알아차린 후 비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그는 조롱하듯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뱉으며 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총을 꺼내 들고 멈춰.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단호하게 외쳤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쏴보라고 말하며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 어디선가 덩치 큰 남자가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는 한순간에 화려한 발차기로 그 조직원을 제압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덩치 큰 남자가 조직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제게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둑한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죠. 그 남자는 경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가 어떻게 멕시코에서 경찰복을 입고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훈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리아,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경훈을 똑같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죠. 경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 우리는 급히 그 조직원을 제압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경훈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는 제가 멕시코로 돌아간 후 멕시코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멕시코가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경훈은 결심을 굳히고 스페인어를 배우며 멕시코로 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 경찰 파견 근무 기회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해 멕시코로 오게 된 것이었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 팀과 다른 경찰서에서 온 백업팀 중에 경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훈도 저에게 연락이 끊긴 이유에 대해 답답해했어요. 제가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훈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직접 멕시코로 와서 저를 찾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경찰로 근무하면 혹여나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그의 말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경훈을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풀렸죠. 그날 우리는 카르텔과의 싸움 속에서 제외했지만 그 싸움이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경훈도 저도 범죄와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사명감이 다시 우리를 연결해 준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경훈과 다시 자주 만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에게 향해했던 감정과 신뢰는 다시금 깊어졌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시간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죠. 경우는 멕시코 경찰로 파견 나와 있었지만 파견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파견 근무가 끝나면 멕시코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경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멕시코 대사관의 경호직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자리에 합격하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너의 꿈을 응원하는 남자가 될게. 저는 경훈의 결심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경훈의 넓은 어깨에 폭 안겼죠. 경훈과 다시 재회한 후 저는 엄마에게 경훈을 소개하러 갔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경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직접 만나뵌 적은 없었죠. 그래서 경훈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제가 경훈을 소개하자 엄마는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셨죠. 엄마, 이 사람이 바로 경훈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저와 같이 고민해줬던 친구예요. 경훈도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리아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치안 시스템을 배우며 멕시코의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까지 차분히 들려드렸어요. 경훈과 나눈 이야기를 엄마께 자세히 설명하던 중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놀랍구나. 엄마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왜 그러세요? 엄마?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야기, 내가 너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비슷하잖니. 예전에 내가 얘기했지 않아? 너희 아빠도 내가 마약에 휘말릴 뻔한 걸 구해줬었잖아. 너희도 그런 인연을 가진 게 너무 신기하잖니. 너희 둘은 우리 부부처럼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경훈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경훈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로 경훈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경훈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멋진 남자와 이어준 건 운명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경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멕시코로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경훈은 출국 전날 저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마리아, 나는 꼭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사관 경호직에 지원해서 멕시코에 다시 올 테니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경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번에는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경훈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멕시코 경찰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정부에 취직하기 위한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업무만으로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싶었거든요. 특히 경훈과 한국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참고해 멕시코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치안 시스템을 참고한 멕시코 치안 개선 대안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멕시코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그렇게 경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논문을 작성했고 결국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보좌관 자리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서에는 제가 경찰로서 겪은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멕시코에 적용하려는 포부를 담았어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어요. 멕시코의 한 방송사에서 저희 논문을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들은 저의 논문을 보고 한국 특집 방송에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죠.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쓴 논문이 방송을 통해 멕시코 전역에 소개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정부 보좌관 자리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죠. 보좌관으로서도 한국 특집 방송을 통해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일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보좌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벅찬 마음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 내에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한국 특집 방송과 관련된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의 초청을 받았어요. 방송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멕시코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했어요. 그 방송은 멕시코 전역에 방영되었고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특집 방송을 시청하라고 직접 권유하면서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죠. 한국의 치안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내심 뿌듯하고 기뻤어요. 멕시코의 치안을 개선하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나의 작은 노력이 멕시코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멕시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카르텔과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멕시코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운과 함께 했던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경운이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만 같아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축구, 삼바, 관광지 외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와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로 여행을 온 여성이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곤란한 이것을 만드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가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제 남편 루카스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랑스러운 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남편과 함께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카를로스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르시아, 우리 요즘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카를로스의 아내 소피아가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벌써 여러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러게요. 저도 가브리엘이랑 함께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동이 너무 불편한 곳은 힘들 것 같고 치안이 좋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해요.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을 가봐. 한국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정말 좋은 여행지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너무 좋아해. 정말요? 한국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다니 생각도 못 해봤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여행 경험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 갔을 때 놀랐어.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데도 환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특히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야.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도 주셨다니까. 정말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특히 길거리 음식이 최고야.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남편 루카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흥미로운데.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가 정말 편해. 교통도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고 특히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브리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소피아의 말대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이렇게 깨끗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길거리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루카스, 우리 진짜 한국에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가 평생 남미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먼 나라라 비행시간이 24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미리 찾아봤어요. 한국은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옵션도 많아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편리하더라고요. 또 음식도 다양해서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다는 점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이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루카스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곧바로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춥지 않아? 한국의 날씨가 예상보다 훨씬 추웠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출발할 때는 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얇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발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유심히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아기가 발이 시렵겠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시더니 몇 분 후 작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거 아기 양말이에요. 얼른 신겨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추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받아요. 아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브리엘도 계속 작은 손을 비비며 엄마, 춥다라고 말했어요. 남편 루카스와 저는 미리 챙겨온 겉옷을 더 꺼내 입고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자동 발권기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희 명동에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버스를 타면 되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발권기 사용법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영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나와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와, 버스가 엄청 깨끗한데? 루카스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냄새도 안 나고 의자도 푹 쉬네. 브라질에서는 버스를 타면 좌석이 찢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르네. 저희 나라에서는 버스가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기사님도 승객들에게 친절했어요.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루카스, 저거 봐.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돼 있어. 어디? 그제야 루카스도 창밖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와, 진짜네?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겠는데? 브라질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단순한 색깔만 표시될 뿐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무작정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죠. 이거 사고 예방에 진짜 좋겠다. 브라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텐데.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숙소에서 검색해보니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25%에서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야. 진짜 똑똑한 시스템이네. 루카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너무 귀여워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가브리엘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귀엽네. 우리 손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의 작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기도 잘 먹을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와, 이거 봐. 구도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고? 루카스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대충 찍어주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와 배경까지 신경 써서 완벽한 구도를 잡아주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점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저희를 계속 감동시켰어요. 특히 가브리엘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특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시장을 추천받았어요. 브라질에서도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많지만
사실 저는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루카스를 돌아봤어요. 이거 봐. 바닥이 완전 깨끗해. 그러게. 심지어 물고기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바닥에 물기가 많고 미끄럽거나 비린내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족관 시스템 덕분인지 해산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시장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시장 바닥을 살펴봤어요. 물이 고여 있거나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백화점의 식품 코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거 브라질 시장이랑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루카스도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바닥에 물이 철철 흐르고 어딜 가도 생선 껍질이 굴러다니잖아. 그런데 여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네. 저는 브라질의 시장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바닥에 얼음이 녹아 흥건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들도 위생장갑을 끼고 깔끔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해산물은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신선해 보였어요. 이런 시장이라면 나도 자주 오고 싶겠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한 상인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러자 상인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브라질, 축구 강국이죠. 네이마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브라질이라고 하니까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혹시 회 드셔 보셨어요? 저희는 사실 회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일본 스시가 판매를 하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생선 요리를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상인은 바로 생선을 꺼내 싱싱한 회를 썰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주셨죠. 와, 이거 완전 부드러운데?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선한 해산물이구나. 브라질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한국의 해산물은 잡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그런지 신선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강공원이었어요. 브라질에는 리우데자네이루처럼 강이나 바다를 끼고 멋진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강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탄했어요. 여기 너무 평화롭다. 넓은 잔디밭,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루카스가 가브리엘과 함께 작은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아직 어리지만 공을 굴리고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한국 남성들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 아기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네. 브라질에선 축구가 정말 인기 많거든요. 브라질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 남성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라질이면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카카, 호날두.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라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가브리엘을 귀엽다며 칭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셨어요. 심지어 루카스와 함께 간단한 패스 게임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루카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너무 행복했던 저희는 중국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니까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루카스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대중교통은 혼잡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무뚝뚝한 태도까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에 비슷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거리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 나라가 크니까 도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동하려는데 직원에게 길을 물어봤더니 대충 손짓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는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루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필요한 걸 요청해도 대답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왜 왔지? 거리로 나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루카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쓰레기가 길가에 널려 있었고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 위생 상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깨끗했고 심지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화장지를 돈 주고 사야 했어요.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겠다. 일정 앞당기자.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특히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가브리엘에게 양말을 사다 주셨던 일이 계속 기억났어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따뜻하게 환대해 줬던 것도요. 한국은 다시 꼭 가야겠어. 제가 말하자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여행하면 좋겠다. 한국에는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잖아. 한국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할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지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는 이유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예요. 혹시라도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떠나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가족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는 가브리엘이 더 자라서 한국의 멋진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서 할머니가 양말을 사와서 전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거나 한국의 정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